일부러 바깥으로 차는 게 전략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본 거예요. 자, 엔리케 감독의 천재적인 전략이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난립니다. 그 천재적인 전략이 뭐였냐고요? 파리 대 미넨 챔스 준결승 2차전에서 엔리케 감독이 골킥을 의도적으로 왼쪽 바깥으로 걷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. 왜? 1차전 때 대활약한 올리세를 막으려고. 그 원리가 뭐냐? 골킥을 여기다 갖다 차면 미넨이 스로인을 하겠죠? 그러면 이쪽으로 다 몰릴 테니까 올리세 쪽 공간이 좁아지잖아요. 그럼 여기다가 던졌을 때 다 같이 협력 수비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엔리케 감독이 올리세를 봉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골킥을 바깥으로 차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예요. 그게 올리세가 2차전 때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고, 또 그게 파리가 결승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. 너무 신기하죠? 흥미롭잖아.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. 쇼츠, 릴스 계속 재생산돼. 와, 엔리케 전략 미쳤다, 진짜 천재다, 다 이런 분위기예요. 자,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도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의도된 전략이 아닌지, 그러면 왜 밖에다가 찬 건지, 팬들은 왜 오해하게 됐는지, 그리고 올리세가 부진했던 진짜 이유는 뭔지, 그런 것들 깔쌈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왜 의도된 전략이 아닌 것 같은지 그 이유들을 말씀드릴게요. 자, 바이럴된 내용의 핵심 전제가 뭐예요? 파리가 모든 골킥을 왼쪽 바깥으로 차냈다. 근데 팩트는 모든 골킥을 밖으로 차지 않았습니다. 파리가 총 13번의 골킥을 찼는데 밖으로 나간 건 6번이었어요. 일단 요것부터가 알려진 거랑 달라요.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골킥은 길게 차지도 않았어요. 그냥 요쪽에다가 짧게 줘가지고 빌드업을 했어. 물론 나머지 12번의 골킥은 왼쪽으로 길게 찼습니다. 근데 그 중에 6번이 아웃되고 6번이 들어간 거예요. 반반이야. 자, 반반이라면 의도적으로 밖으로 차려고 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? 진짜 밖으로 다 걷어내려고 한 거였다면 12번 중에 그래도 최소 9번, 10번은 나가야 되지 않았을까? 밖으로 차내는 게 더 쉬우니까. 자, 그리고 그게 의도된 전략이 아니었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. 바이럴된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? 골킥을 아웃시켜 미넨이 올리세 쪽으로 스로인을 던져 협력 수비에서 빼서 이렇게 뺏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골킥이 아웃된 게 6번인데 그 6번 중에 여기다 던진 게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. 나머지는 다 뒤로 던졌습니다. 그래서 쭉 빌드업을 해 나갔어요. 그리고 정상적인 경기의 국면으로 금방 전환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스로인을 여기다 던져가지고 여기가 좁았던 상황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. 근데 바이럴된 영상엔 올리세한테 딱 한 번 던져서 뺏겼던 그 장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마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밖으로 차낸 것처럼 짜 맞춰줬다는 거죠. 그리고 골킥이 제일 처음 나갔을 때 그때 미넨이 앞으로 던진 게 아니라 뒤쪽으로 던졌거든요. 그러니까 올리세를 가두기 위해서 계속 밖으로 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아주 유명한 기자인 로마노는 요 얘기를 하면서 파리가 거기서 뺏어가지고 역습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,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역습으로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일부러 밖으로 찬 게 아니라는 근거는 더 많습니다. 제가 택티컬 캠이라는 걸로 골킥 장면들을 다 봤어요. 우리가 보는 중계화면 말고 저 위쪽에서 경기장 다 보이게 찍은 거야. 자, 그런데 사포노프가 골킥을 할 때 요쪽에 있던 엔리케가 사포노프한테 제스처를 취합니다. 야, 저기 뭔 얘기냐면 여기 있는 두에한테 주라는 거예요. 왜냐면 두에가 우파메카노 뒤에 있었거든요. 사포노프가 여기다가 때려놓으면 경합하다가 뒤로 흘러가지고 찬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엔리케가 요따가 주라고 했고 사포노프가 잘 때렸습니다. 엔리케가 결코 모든 골킥을 밖으로 차내라고 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또 한 번은 여기 있던 흐비차가 사포노프한테 여기 나한테 때려, 요런 제스처를 취합니다. 애초에 밖으로 차내는 게 계획이었다면 흐비차가 그런 신호를 안 보냈겠죠. 그리고 만약에 엔리케가 공을 다 바깥으로 차내라고 지시했더라면 이 골킥이 여기에 잘 떨어졌을 때 엔리케가 사포노프한테 뭐라고 했겠죠. 야, 바깥으로 차내라니까 왜 안에다 때려. 근데 그런 제스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찬 게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, 골킥 말고 후방에서 프리킥이 났을 때 사포노프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빵 길게 때렸습니다. 만약에 욜로 차서 스로이 만들어서 주구장창 올리세를 가두는 게 전략이었다면 후방에서나 프리킥도 요 바깥으로 걷어내야죠. 근데 욜로 찼어요. 그리고 후반에도 여기서 프리킥이 났거든요. 그때도 욜로 찼어. 그리고 그게 의도됐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골킥 찼는데 스로인이 났어요. 미넨이 뒤로 던졌어. 그래서 볼이 요렇게 가서 요 넓은 뒷공간에 볼이 떨어지고 요걸 디아즈가 몰고 가서 미넨이 찬스를 갖게 됩니다. 파리 입장에서 일부러 바깥으로 차는 게 전략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본 거예요. 그날 디아즈가 몸이 얼마나 좋았는데.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파리가 원래 킥오프 할 때 요따가 차놓고 스로인하게 만든 다음에 다 올라가서 압박하죠. 그러니까 골킥 밖으로 차는 것도 요거랑 비슷한 원리라는 거예요. 물론 저도 파리가 킥오프 요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고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요 공간이랑 요 공간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. 중앙선 부근에서 일부러 소유권을 갖다 주는 건 그닥 이득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그냥 요쯤에 때려다가 헤더 경합하고 요 세컨볼 먹어가지고 쫙 퍼진 다음에 패스 돌리다가 공격하면 되는 건데 굳이 상대한테 왜 갖다 주지? 상대가 요걸 뒤로 던져서 돌리면 우리는 어차피 전방 압박 가야 돼, 체력 써야 돼. 그리고 상대가 기본적으로 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찬스를 내줄 위험이 있죠. 근데 굳이 왜 소유권을 주냐는 거예요. 아, 스로인 준 다음에 압박해서 뺏어가지고 빠르게 역습하면 뒷공간 넓으니까 좋다고요? 그걸 노린 거라고요?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여기다가 경합시키고 여기서 떨어진 세컨볼 바로 역습으로 해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득이 있는
있는지 잘 납득이 안 돼요. 자, 그러면 왜 공이 그렇게 왼쪽 바깥으로 많이 나갔냐? 짧게 줘서 뺏겨가지고 찬스를 줄 수 있잖아요. 미넨의 전방 압박 얼마나 무섭습니까? 그러니까 파리로서는 골킥 나면 무조건 멀리 때리는 거야. 그리고 파리가 2점 차로 앞서고 있었죠. 급할 이유가 없어요. 야, 나 길게 찰게, 다 올라가. 선수들이 올리는 과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죠. 자, 그렇다면 이 골킥을 오른쪽으로 차도 되는데 왜 주구장창 왼쪽에 때렸을까요? 저처럼 의심을 품고 이거 의도해서 밖으로 찬 거 아니다 라고 반박 기사를 낸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.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파리의 흡이차랑 미넨의 라이머랑 헤더 경합을 하면 흡이차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왼쪽으로 찼을 거라는 거예요. 이건 좀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더 자세히 관찰을 해봤더니 납득이 돼요. 왜냐면 이쪽에 라이머 키 180 그리고 키미히 177 요 두 사람이 미넨 내에서 키가 가장 작습니다. 반대편 어떠냐고요? 스타니시치 187 파블로비치 188 키 개 커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는 것보다는 이쪽에다 차는 게 파리가 좀 더 유리하죠. 그리고 파리 선수들을 봐도 흡이차, 하비안 루이즈, 누노 멘데스 여기 덴벨레, 네베스, 에메리 여기보다는 여기가 헤더 경합이 조금 더 강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로 차야죠. 자,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사이드에 붙여서 때렸냐? 원래 골킥은 사이드에 최대한 붙여서 때리는 게 국룰입니다. 왜냐? 중앙 쪽에다가 때리잖아요. 그러면 헤더 경합해서 볼이 여기 떨어져. 그러면 바로 역습당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최대한 사이드에 붙여놓으면 여기서 세컨볼을 얘가 먹어도 사이드 쪽으로 몰면서 안전하게 수비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결론적으로 짧게 후방 빌드업 하다가 뺏길까봐 그냥 길게 때린 것이고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때리는 게 헤더 경합을 이길 확률이 더 높아서 왼쪽에 때린 것이고 안전하게 최대한 사이드 쪽으로 길게 빼려다 보니까 볼이 나갔을 것이다. 근데 그날 유독 실수가 많았을 것이다.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은 팬들이 오해하게 됐을까?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서 그걸 또 찾아봤어요. 그 바이럴된 내용을 최초로 얘기한 분이 요 분이에요. 엑스의 한 유저신데 루마니아 분인 것 같고 바르셀로나 분석을 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. 근데 요 분이 파리가 모든 골킥을 왼쪽 바깥으로 차고 있다. 그게 올리세 쪽의 공간을 제한하기 위함이다. 그게 올리세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다. 이렇게 트윗을 올렸고 이게 좀 바이럴이 됐어요. 그리고 이걸 로마노 같은 유명한 기자들이 또 인용을 했어요. 그러면서 전 세계로 다 퍼진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 최초의 트윗이 애초에 팩트가 아니죠. 에브리라고 돼 있고 또 그 직전 트윗에는 올 더 골킥스라고 돼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골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로마노가 이걸 퍼가는 과정에서 또 올을 대문자로 써가지고 강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가 있어 보이잖아요. 그리고 해외 일부 전문가들, 프로 출신 골키퍼들 이런 분들도 이 기사를 보고 영향을 받았는지 자기도 처음에 골킥 실수 났을 때는 실수인가 보다 그랬는데 계속 실수하니까 전술 맞는 것 같더라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주장에 신빙성을 얻게 돼요. 그리고 엔리케가 경기 끝나고 전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는 우리 팀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없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뭔가 숨겨진 작전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잖아요. 그러면서 이게 비밀 전략이 밝혀졌다. 이렇게 되면서 뭔가 더 바이럴이 된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드냐? 사람들이 막 엔리케 천재라고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? 그건 절대 아닙니다.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? 궁금해서 경기를 다시 보고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. 근데 엔리케는 진짜 천재가 맞죠. 현폼 1위 감독이고 파리에서 트래플, 바르셀로나에서 트래플. 그게 말이 됩니까? 그때 바르셀로나 축구 진짜 재밌었지. 자,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바로 2026 챔피언스 임팩트인 서울 6월 6일 토요일 저녁 6시에 바르셀로나 레전드랑 리버풀 레전드로 구성된 더 레즈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벤트 매치를 벌입니다. 누구 오냐고요? 바르셀로나 레전드로는 이니에스타, 푸율, 부스케츠, 알바, 아비달, 히바우도, 콰레스마, 데쿠 세월간이 중에 2명. 이니에스타랑 부스케츠가 같이 뛰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. 데쿠 단장님도 발목 톡 꺾어가지고 패스하는 거 맛돌인데 기대된다. 그리고 리버풀 레전드로는 제라드, 루이스 가르시아, 카윗, 히피아, 리세, 두데, 이스탄불의 기적대 멤버들 오고 또 랄라나, 글렌 존슨도 와요. 리버풀 특유의 그 시원하고 전율 넘치는 플레이 볼 수 있는 거야. 사실 이런 퀄리티 선수들의 플레이는 유럽 현지에서도 보기가 힘든데 이걸 상암에서 안 갈 수가 없죠. 특히 리버풀은 팀 단위로 한국을 찾는 게 완전 처음이래요. 그리고 알바랑 부스케츠도 한국 처음이래요. 그 두 선수는 은퇴한 지 5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마 폼이 엄청 좋을 거예요. 됐고. 자, 여러분 축구는 원래 직관인 거 아시죠? 선수들 볼터치의 그 부드러운 감촉 또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역동성 그 생동감 그런 거는 중계 화면에 안 담기더라고요. 자,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직관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놀티켓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.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게요. 자, 그렇다면 올리세가 준결승 2차전 때 부진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올리세 자체가 잘 못했어요. 스로인 상황하고 전혀 무관했습니다.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스로인 할 때 둘러싸였던 순간은 극히 잠시였어요. 나머지 긴 시간 동안은 정상적인 축구 경기를 했어요. 올리세가 반대에서 오는 볼 받아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드리블 할 때도 있었고 또 그 이외에도 공간을 확보한 채로 볼 받았을 때가 많았습니다. 일단 그날 올리세의 볼 터치 자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. 올리세 특유의 그 착착 붙는 터치들이 잘 안 나왔어. 좀 이상했어. 그리고 전반에 축구화 때문인지 미끄러지는 장면도 나왔고요. 그리고 제가 보기에 올리세가 부진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파비안 루이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루이즈가 1차전 때 교체 출전을 했는데 2차전 때 선발이었어요.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서
지역이 다 돌아다니지 않고 왼쪽 지역에 주로 머무르면서 누노 멘데스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올리세를 잘 막아줬습니다. 그리고 멘데스도 올리세를 더 신경 써서 막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. 1차전 때 워낙 잘했다 보니까 볼이 반대쪽에서 올리세한테 뿡 가면 멘데스가 미리 땡겨서 압박해 편하게 드리블 시동조차 못 걸게 하는 거예요. 자, 올리세 입장에서는 어때요? 볼 터치도 자꾸 튀고 자기 판단력도 아쉽고 상대는 빡세게 압박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기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. 동료들한테도 왠지 불만이 생겨요. 그래서 그 경기에서 유독 짜증을 내는 제스처가 많았습니다. 멘탈이 흔들린 거죠. 그리고 저는 이번에 골킥 밖으로 나간 거 요게 바이럴된 상황들을 보면서 올리세가 만약에 전반에 디아즈가 컵백 준 걸 넣었다면 그리고 멘데스랑 1대1 하다가 가마찬 거 살짝 빗나갔는데 그게 만약에 들어갔었다면 그래서 올리세가 득점을 한 상태로 경기를 끝냈다면 과연 그 골킥이 나간 것과 올리세의 부진이 연결이 됐을까? 그거 너무 결과론으로 짜맞춰진 이야기가 아닐까?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축구라는 거는 시간 예술이죠. 시간의 흐름을 봐야 되고 또 어떤 장면이 있다면 그 앞뒤 맥락을 잘 고려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